프랑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건 바로 복권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복권이라는 게 아니면 생긴 거예요? 원래 이탈리아에서 엄청 유명했어요. 그래서 있었어. 이 로또 있잖아요. 로또도 이탈리아에서 원래 로또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그게 옛날 말로 운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16세기부터 이제 피렌체에서 국민복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있었고, 그래서 롯데리아도 있잖아요. 네. 롯데리아는 복권을 사는 에?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어로. 네? 진짜로? 네, 맞아요. 뜻이라고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복권 사는 곳. 카사노바는 자기 지인 중에 복권 전문가를 옆에서 봐왔던 기억을 토대로 이 복권 사업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왕실에는 한 푼의 부담도 되지 않을 테니 저절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수 있는 이 사업 방안이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이 복권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프랑스 정부는 이 카사노바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을 신정이니 뭐. 그렇죠. 결국 그는 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매년 봉급을 받는 동시에 6개의 사무실을 관리하는 복권 관리인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와, 교수님 근데 카사노바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그런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럽 최고의 국가로 군림하던 프랑스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왕실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루이 14세 때만. 그렇죠. 루이 14 예, 때문에. 루이 14세가 친정 선포 이후에 54년 동안 거의 37년의 전쟁을 할 정도로 전쟁 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루이 14세가 진 전쟁 빚을 루이 15세가 그대로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국가의 채무가 약 30억 리브르로 커졌고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1리브르가 지금 가치로 하면 14유로 정도 되는데요. 그럼 30억 리브르가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프랑스 연간 재정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귀족과 왕실은 사치를 일삼았고 그 결과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치. 자, 계속된 재정난으로 굼던 프랑스 사회는 이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이제 커져만 갔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국고를 채우는 건 프랑스 정부 역시 바라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사노바는 프랑스 정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복권 사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아, 이걸 타개하려고 복권이 나온 거구나. 그렇죠. 18세기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복권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엘로디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Suivant la mise ci-dessous spécifiée, 15 fois la mise pour chaque extrait, 270 fois la mise pour chaque ambre, 5200 fois la mise pour chaque terne, qui peuvent résulter des nombres ci-après qui seront sortis de la roue de la fortune au dit tirage. 지금도 숫자를 몇 개 맞췄는지에 따라서 복권 당첨 금액이 달라지는 것처럼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카사노바는 1758년에 33살 나이에 파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복권 추첨을 실시해요. 그리고 이때 첫 추첨을 통해서 카사노바가 약 4만 리브르의 돈을 벌고 이 중에 18,000 리브르를 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은 2만 2천 리브르가 남는 장사였던 거죠. 와. 교수님 그러면 카사노바의 해결책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긴 한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카사노바는 사실 프랑스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더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복권 사업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자 6개 사무실 중에 5개를 즉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미천원으로 추가적인 돈벌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사설 복권? 그거는 아니고요. 복권이 당첨되면 보통 복권 사무실은 추첨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당첨금을 지급했거든요. 하지만 카사노바는 사람들이 자신의 복권 사무실을 더 많이 찾도록 꼼수를 부립니다. 즉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복권을 사게 되면 그리고 나서 당첨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당장 당첨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카사노바 사무실에는 이제 복권을 사기 위해서 연일 손님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사무실이 이제 북새통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복권 사업이 성공하자 카사노바는 이제 수완좋은 사업가로 왕실의 신뢰를 얻으면서 프랑스 상층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와, 이젠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나요? 하지만 프랑스 사교육의 새로운 별로 이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카사노바가 이제 결국은 다시 또 심취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색. 그렇죠. 귀족 여성들과의 위험한 관계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카사노바가 이 귀족 여성들 앞에 나서기 위해서 자주 드나드는 곳이 있었는데요. 박물관? 살롱? 살롱 같아요. 이게 조프랭 부인의 살롱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곳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살롱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살롱은 거실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귀족 부인이 자신의 집으로 지식인 또는 귀족들을 초대해서 정치, 경제, 예술 등을 논하는 모임 자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카사노바가 바로 이곳을 드나들면서 다양한 지식인들과 귀족들을 만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적 매력, 또 남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면서 여성들과의 만남을 추구하곤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특히 옷차림에 대한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우아한 귀족처럼 차려 입어야 남들이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성공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살롱에는 어떤 여성들이 오게 되고 만나나요? 대표적인 인물로 당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누구인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와, 이쁜데? 예쁜데요? 바로 뽕파두르 부인입니다. 15살에 이제 루이 15세의 눈에 들어서 총애를 받고 정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모는 물론이고 뭐 재치를 겸비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입거나 그러면 모든 게 유행이 됐대요. 그래서 볼륨이 있는 머리 있잖아요. 그거는 폼파두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와. 너무 예쁘다. 야. 그녀는 이제 국왕 측근에서 권력의 최상위층에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뽕파두르 부인은 자주 살롱을 열었는데 카사노바는 이제 뽕파두르 부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카사노바를 뛰어난 재정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야.